자, 왕권을 바로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후사를 얻어서 왕위 계승의 이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인데요. 두 사람은 혼인을 한 지 오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으니 노국공주는 당연히 초조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 1359년 그러니까 대신들이 후궁을 들여서라도 후사를 얻으셔야 됩니다 라며 끊임없이 건의를 했고, 어머니인 대비조차도 후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건의를 계속합니다. 자, 이런 압박이 들어오자 이 노국공주가 내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 해도 지금은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맞아요, 후비를 드리셔야죠 라고 얘기를 했고, 공민왕은 이재연의 딸을 후비로 드리게 돼서 이제 후비 이씨가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그 피난길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해비 이씨입니다. 자, 하지만 마지못해서 후비를 드린 거니까 해비도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자, 고려사에 노국공주가 해비를 질투했다. 사실 후비를 들이셔도 좋아요 라고 말은 했지만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상심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슬픈 기색을 보이니까 내간들이랑 궁녀들이 해비욕을 막 하는 겁니다. 아유, 막 이렇게 공주님보다 예쁘지도 않은 게 교태를 부리더라니까요. 건방져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국공주도 점차 질투의 감정이 생겼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아무리 한 나라의 왕비이긴 하지만 사실 왕비이기 이전에 남편에게 오롯이 사랑을 받고 싶은 아내, 여인이다 보니까 이런 질투의 감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노국공주는 그 불심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실까 해서 여러 절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후사를 얻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고요.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한 지 무려 16년 만에 노국공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다리던 임신이다 보니 이 왕실 최대 경사인 것이죠.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너무 기뻐하면서 공주 너무 수고했어, 너무 고맙소 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며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1365년 공민왕 14년 2월에 노국공주가 이제 곧 출산을 할 것이니 출산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노국공주는 30대 중반 정도로 사실 적지 않은 나이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여러 가지 불길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공민왕이 이 아내의 순산을 기원하면서 2급 죄인들을 사면하게 되는데요. 출산일이 점점 다가오자 노국공주의 몸 상태가 더 급격히 나빠지는 겁니다. 자, 이에 더 불안해진 공민왕은 사찰과 신사에 제발 무사히 순산하게 해주시고 공주가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빌었고 1급 죄인들까지 사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운명의 그날인 2월 16일 진통이 왔고 이 난산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노국공주는 자신이 무사히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을 하게 되면서 칼을 가져와라. 내 배를 갈라야 아기가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소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공주의 왕비의 배에 칼을 들이댈 수 있을까요? 결국 노국공주도 뱃속의 아기도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공민왕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 자리에 분향을 하고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노국공주의 곁을 지키게 되는데요. 채영이 다가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궁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라고 청했는데 내가 공주와 더불어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나만 편한 곳으로 갈 수 없다 하며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노국공주가 사망한 그 해에 공민왕의 아들이 탄생합니다. 노국공주가 낳은 아이는 아니겠죠. 바로 반야라는 여인이 낳은 아들인데요.
반야는 당시 공민왕의 사부로 모시고 있었던 신돈의 비첩이었습니다. 공민왕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을 때 신돈의 집에 가서 머물렀는데, 하루는 신돈이 반야를 품어 외로움을 달래보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고, 공민왕이 무언에 동의를 하면서 반야와 밤을 보낸 후에 반야가 임신을 해서 아명 모니노라는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반야가 아들을 낳은 시기를 따져보면 노국공주가 임신 중이었었거나 아니면 사망 직후에 반야를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도 이 노국공주가 임신을 했을 때 만났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반야가 노국공주와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임신 중이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다 보니 공민왕도 덩달아 예민한 상태가 되었고, 이 반야를 만나서 뭔가 위로를 받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노국공주를 닮아서 반야에게 끌렸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노국공주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공주의 장례를 치러야 하죠. 공민왕은 조정에 4개의 도감과 13개의 부서, 그리고 각각의 별감을 설치해서 공주의 장례를 맡아 치르도록 했고요. 살아생전 불심이 깊었던 노국공주를 위해서 대대적인 국가적인 불공을 드리도록 독려합니다. 7일마다 여러 승려를 불러서 범패를 부르도록 했는데, 빈전에서 절문까지 제를 올리는 기가 늘어서 있었고, 바라 소리와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고 합니다. 제 올리는 그 절을 비단으로 덮고 금은 보물을 좌우에 다 벌려놓아서 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다고 하고, 이런 소문이 퍼지자 승려들이 앞다투어 모여들어서 이 때문에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노국공주의 장례를 치르면서 국고가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되자 처음에는 왕비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하던 백성들은 저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며 고개를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국공주는 정능에 장사 지내게 되는데요. 처음 이 능을 조성할 때 장지를 조금 동쪽으로 옮기고 그 중앙을 쓰지 말라. 뒷날 내가 그 서쪽에 묻힐 것이니 혹시 조금이라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이 노국공주의 능 옆에 자신의 능을 쓸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민왕은 공주를 잃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직접 노국공주의 영정을 그려서 벽에 걸어놓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밤낮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밥을 먹을 때도 공주 이 반찬 살아생전 좋아하던 것이지요. 이거 먹어보시오 하며 영정에 음식을 권하기도 하고, 밀려오는 슬픔을 느끼면 슬피 울면서 3년 동안 고기 반찬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노국공주에 대한 예를 다하도록 요구하는데요. 벼슬에 임명이 되거나 사신으로 나가는 신하들은 모두 이 공주의 능에 가서 궁에서 예를 행할 때와 똑같이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공민왕은 자주 노국공주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가 끝난 뒤에는 능 주위를 배회하기도 했고, 또 공주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야겠다 하며 잔치를 베풀면서 원의 음악을 연주하도록 했는데요. 공주, 생전에 그대가 좋아하는 음악이요 하며 눈물을 또 흘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간 노국공주를 그리워한 공민왕, 그의 그리움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생깁니다. 노국공주의 능인 이 정능과 그리고 초상화를 모실 영전을 조성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정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능 옆에 있던 절 우남사를 광통보제선사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원찰로 삼게 되었는데, 일단 신하들에게 이 원찰은 이 정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원찰이니까 절대 여기에 있는 토지, 부여한 토지 뺏지 말고 세금 문제에도 관여를 하지 말라라는 맹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로 중창을 하게 되는데요. 3,000명의 승려가 머물 수 있는 100여 채의 건물을 짓는 엄청나게 큰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 공사는 공민왕이 사망한 후에도 끝나지 않아서 우왕 3년까지 공사를 진행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릉 조성공사와 함께 왕륜사 동남쪽에 영전조성 공사도 시작했는데요. 이 공사에 필요한 나무 하나, 돌 하나, 그 부자재까지 다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참 진행을 하던 중에 2년 만에 돌연 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영전의 부루가 너무 협소하다며 새 터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륜사 터를 버리고 이 송악 동쪽에 있는 마암에 다시 영전을 조성하게 되죠. 이 마암 영전공사는 당시 원 황실에서 인정을 받고 있던 원의 목수를 데리고 와서 했고요. 5,000명의 백성들이 공사에 동원이 되었다고 하니 그 공사에 든 어마어마한 비용이며 동원된 백성들의 희생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안에 영전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영전을 짓는 것은 여러모로 합리적이지 않다 하면서 신동과 이춘부가 공민왕에게 계속 말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공사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또 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너무 무리한 공사를 해서 백성들이 힘든 것 같아 라고 중단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 너무 불길한데 하면서 다시 왕륜사 영전공사를 재개한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무리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다 처벌하면서까지 무리한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는 왜구가 끊임없이 이 남해안을 공격하던 시기였는데도 말이죠. 그러니 백성들의 고통이 무척 심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을 두고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민왕은 즉위하기 전에는 총명하고 인후하여 백성들의 기대가 컸고 즉위 후에는 정치에 노력해 국내외가 크게 기뻐하며 태평 세상을 기대했다. 그러나 노국공주가 죽은 후부터 과도히 슬퍼하여 의지를 상실하고 정치를 신돈에게 일임하였으며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 백성의 원망을 샀다. 자, 이렇게 왕후가 사망을 했으니 후사를 둬야 한다면서 또 어머니 명덕태후와 대신들이 계속해서 후비들을 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후비들은 계속 늘어났는데 공민왕이 나에게 있어 여자는 노국공주 한 사람뿐이야 라고 다짐을 했으니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러니 후사가 생길 리 만무하죠. 자, 그래서 어머니 명덕태후가 왜 비빈들을 가까이 하지 않냐, 비빈들을 가까이 해야 후사를 얻을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공민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국공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에 명덕태후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고작 그런 일로 애통해 하는가? 다른 사람이 알고 비웃을까 두렵구나 라며 냉정한 말을 합니다. 공민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말을 하자 이후 공민왕은 어머니조차 멀리했다고 하네요. 제가 나중에 신돈에서 이야기를 따로 할 예정이긴 한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려사에서는 신돈에게 정치를 일임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무조건 신돈에게 정치를 맡기고 외면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신돈을 등용한 것도 개혁의 의지였고 1368년에 원이 멸망하고 명나라가 건국이 되었을 때는 명가 국교 수립을 하고 동령부 정벌을 통해서 이 북방 영토 회복에도 힘을 씁니다. 그리고 공민왕 20년에는 개혁 교서를 또 반포를 해서 또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국공주가 죽었다고 해서 나 정치 따위 하지 않을래 라고 바로 정치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공민왕을 가까이 모시는 이들은 너무나 힘들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자주 화를 내었는데 화가 날 때는 가까이에 있는 환관들, 측근들을 마구 때리기까지 합니다. 기록을 보면 태후가 환관 김수만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가서 왕을 대접해라 라고 해서 그 술을 가지고 왔는데 왕이 너무 과하게 술을 마시자 김수만이 늙은 종이 항상 성체의 안녕을 빌고 있사오니 제발 절음을 하십시오 라며 술을 좀 줄여라 라고 충언을 합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아니 지금 나에게 충고질이야 어따 대고 충고질을 하는 거야 하며 이 주변에 있는 환관들에게 마구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두려움을 느낀 환관들이 아예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고 더더 술을 권해서 공민왕이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었고 인사불성이 된 공민왕은 또 공주 보고 싶소 하며 외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신돈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지금 댓글에서도 신돈 드라마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묘사가 있었어요. 공민왕이 이 노국공주가 너무 그리워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혼이라도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 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반혼법을 실행해서 공주의 영혼을 불러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공주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눈물을 흘렸던 공민왕이 나 계속 반혼법을 해서 공주를 보게 해줘 라고 계속 조르니까 결국 신돈이 제가 보여드린 그 사람은 공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공주를 닮았던 바녀라는 여인입니다. 라고 실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저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실제 역사 속 장면이 아니라 소설 속에 있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1935년에 쓰여진 김동인의 왕부의 낙조라는 소설이 있고요. 그리고 1940년에 쓰여진 출간된 박종화의 다정불심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떠도는 야사를 소설 속 이야기로 승화를 시켰고 그것이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묘사가 된 것이니까 이거는 역사 속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공민왕의 내면은 죽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신돈마저 처형을 하게 되면서 개혁의 의지를 놓아버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마지막 길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감을 했던지 공민왕 21년에는 이 노국공주의 묘 옆에 자신의 가묘를 만들게 하고 승려들에게 무상가를 밤새도록 부르도록 했다고 하네요. 공민왕이 어리고 미모가 뛰어난 소년들을 왕의 경호대인 자제 위로 두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이때 홍윤, 한안, 권진, 홍간, 노선 등의 미소년들이 이 자제 위에 속해 있었는데 특히 공민왕의 총애를 받은 이가 홍윤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홍윤은 명덕태후의 조카이자 문화시중을 지냈던 홍언박의 손자예요. 홍언박은 흥왕사의 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변 때 죽임을 당한 사람인데 피할 수도 있었지만 한나라의 재상이 되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적을 피하겠느냐 하며 최후까지 항거를 하다가 김용 일당에게 살해를 당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홍윤은 굉장히 좋은 권문세족 집안의 아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잘생기고 이 좋은 집안의 아들인 이 홍윤이 굉장히 행실이 나빠서 집에서도 좀 내놓은 자식이었나 봐요. 홍윤의 아버지 홍사호가 홍윤은 얼굴만 사람이지 짐승입니다. 제발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공민왕이 이 자제위 미소년들과 동성애를 즐겼다라는 내용이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스로 여인처럼 화장을 하는 것을 즐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어떤 내면의 여성성이 드러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공민왕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고려사의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은
여색을 즐기지 않아서 노국공주가 살아있을 때도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일이 드물었다. 노국공주가 죽고 여러 비들을 들였으나 가까이 하지 않고 밤낮으로 노국공주를 생각하며 마음에 병이 생겼다. 항상 자신을 부인처럼 화장하고 자제위를 시켜 계집종에게 난잡한 행동을 하게 하고 공민왕은 옆방에서 문틈으로 엿보았다. 마음이 동하면 자제위를 왕의 방으로 불러들여 동성애를 즐겼다. 또한 공민왕은 자제위를 시켜 여러 비들을 강제로 욕보이고 아들을 얻으려 했다. 정비, 해비, 신비는 죽음으로 거부하였는데 비도 거부했지만 공민왕이 칼을 뽑아 치려 하자 두려워서 공민왕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동성애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는 것이고 자제위들이 자신의 후비를 강간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기록에 보면 공민왕은 자제위를 시켜 여러 비빈들과 간통하게 해서 아들을 낳아 후사를 보게 하였다라는 것인데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제위를 통해서 후사를 보려고 한 것이 왕조의 후계자가 없는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죽은 뒤에 노국공주의 무덤을 지켜줄 후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민왕은 자신이 죽으면 공주의 영전과 무덤을 지켜줄 리 누구 있나 라며 걱정을 하며 눈물을 자주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고려사 열전 반역 이 홍윤편에 공민왕의 마지막, 그러니까 그가 살해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윤이 익비를 임신시켜 채만생이 익비의 임신 사실을 공민왕에게 조용히 알렸다. 공민왕이 기뻐하며 내 일찍이 공주의 영전을 부탁할 데가 없는 것을 염려했는데 익비가 임신을 했으니 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내일 창릉을 배할할 때 거짓 주정을 부려 홍윤의 무리를 죽여 입을 막겠다. 너도 이 모책을 알고 있으니 또한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채만생이 두려워 그날 밤 홍윤 등과 더불어 공민왕을 죽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민왕은 즉위 23년 만에 44세의 나이로 이 자제위들에 의해서 칼로 난자당해 참으로 허망하게 사망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 공민왕 말년의 이런 기록들이 조선을 개국시킨 세력들이 왕조 교체를 합리화하고 고려 왕조를 폄하하기 위해서 왜곡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할 증거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공민왕은 개혁군주가 되고 싶었던 원대한 꿈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오래오래 그리워했던 그의 영원한 사랑 곁으로 가게 됩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나란히 누워있는 정릉과 현릉입니다. 개성시 개풍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공민왕릉 또는 현정릉이라고 부르지요. 사실 이 공민왕릉이 현재 남아있는 왕릉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릉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하고 또 고려 왕릉 중 유일하게 이제 부부 쌍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능 사이를 잇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구멍을 영혼의 통로라고 합니다. 이 정릉을 조성할 당시에 만일 내가 죽으면 죽어서도 이 공주와 서로 영혼이 통하는 길을 만들어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종묘에 공민왕 신당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렇게
노국공주와 공민왕의 영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실 어느 시대에 누가 그렸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화풍으로 봐서 아마 조선시대 초기에 도화서에 화가가 그린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생전의 모습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민왕이 그렸다는 그 노국공주 초상화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조선 연산군대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그 이후에 아마 소실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애절하고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공민왕과 이 노국공주의 애절하고 애틋한 사랑은 후대에도 이렇게 많은 울림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고요. 또 이 반려자의 죽음으로 정말 말년에 타락해버리고 만 이 군주의 말로가 또 씁쓸한 생각을 하게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속 애틋한 왕과 왕비의 사랑 이야기, 공민왕과 노국공주 이야기 해보았습니다.